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 암 진단금을 노리고 찾아온 할머니와 고모들, 그리고 날 버리고 떠났던 엄마,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는 아버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저는 42살 딸아이와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이런저런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자 적어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었던 기억들도 많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한때는 참 사이가 좋아 보이고 다정하실 때도 많았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아빠랑 손잡고 공원에 놀러 갔던 적도 있었고, 엄마랑 즐겁게 웃으시면서 함께 고기도 구워 먹던 시절도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위로는 누나들이 2명 있었어요. 막내이면서 장남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대가 컸다고 했어요. 큰 고모는 집안의 살림 미천이라서 대학교 공부는 못 시켜줘도 아들 하나는 아빠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 무슨 호랑이 담배 피워 물던 까마득한 고려증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실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간판이 좋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보내야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소문낼 수 있다며 닭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표현이 거칠어서 닭달이란 말을 썼지만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모들은 다 제쳐두고 아빠에게만 올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이면서 장남이었으니 딸들을 다 희생을 시켜서라도 아들 하나만 성공을 시키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넉넉한 형편이었으면 왜 그렇겠습니까? 힘들고 없이 살다 보니 자식들 셋을 똑같이 부모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셨겠죠. 저도 자식을 키우며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남들처럼 못 배운 죄로 죽어라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못 배우신 옛날 분은 아닙니다. 2분 다 고졸입니다. 다만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셨어요. 사실 익명으로 이런 글을 보내는 것이라서 이런 말도 다 합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고아 출신이란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고 감추려고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혼자서 살아내기 위해서 말도 못할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쫓겨났던 일들과 그 수모를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다쳤던 왼쪽 팔을 제때 치료를 못해서 결국 왼쪽 팔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그때 일들을 술쳐내시진 않았지만 한 번씩 술 한잔 걸치시기라도 하면 아빠를 앞에다 두고 서글프게 우시면서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목숨이라 생각을 하고 죽어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남들이 너를 우습게 안 본다. 내 평생 소원이 내 자식이 성공을 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는 것이야. 네가 잘 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알았지? 술김에 들려준 할아버지의 역경과 고난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마음속 깊이 새겨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할아버지를 위해서 커서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식 하나라도 티태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아무리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아빠 학원비나 기타 들어가는 책값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어린 나이에 팔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 가장 노릇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몹시 화목하고 따뜻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늘 아들만큼만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고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 불만도 없었고 큰 고모는 중학교만 다니고 그 이후에는 알바를 하면서 검정고시로 고졸 졸업장을 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다 뜻대로 되던가요? 아빠는 자기가 먹었던 다짐과는 다르게 공부를 특별히 잘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냥 보통 이상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학원에 다니고 과외도 받아봤지만 성적은 항상 그 자리였다고 했어요. 지금은 큰고모는 정말 잘 되어서 프랜차이즈 대표로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다녔습니다.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느라 고생은 제일 많이 했어도 제일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의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면 온 집안 식구의 관심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식구들 중에서 그 누구도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질책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 스스로가 오르지 않은 성적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높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남편이 입학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었대요. 재수를 2번이나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누나들의 기대치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긴 했지만 그 누구도 남편에게 서울에 있는 그럴싸한 간판이 있는 대학에 가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식구들의 기대치대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하필 재수를 해서 2번째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인 그 다음 날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으신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여겼던 아빠는 꿈에서도 늘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더라고요. 결국은 하향 지원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입학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빠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와 누나들의 노고와 기대에 응당한 부응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것도 모두 다 자기 자신이 덜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늘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그런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심하고 깔끔한 사람이라서 그러려니 하셨대요. 그랬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럽다고 저희들이 아기였을 때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줬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엄마가 혼자서 다 날라제껴야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모든 물건은 더럽다고 하면서 만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집안에 있는 걸레도 더러운데 빨리 안 치운다며 엄마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불러잡기며 힘들게 했습니다. 밖에 있던 박스가 행여라도 거실 바닥에 닿는 날에는 그날은 다 엎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더러우면 치우면 될 것을 더러우니까 만질 수 없기에 엄마만 불러대고 족치는 것이었어요. 서장훈처럼 욕실에 들어가면 오래 있다가 나오면 양반이게요. 물을 내리는 수도꼭지 하나도 더럽다고 엄마를 불러대서 욕실 청소를 안 하냐고 또 난리가 납니다. 더럽다고 욕실에서 샤워도 못 하셨어요. 손만 열심히 수백 번 씻곤 했습니다. 문고리도 수건을 잡고 잡았어요. 그랬으니 그걸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더러우면 치우면 되는 것을 더러우니까 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고요. 처음에는 엄마는 그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으셨대요. 보통은 더럽다고 느끼면 닦고 치우고 청소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그걸 못하셨어요. 그러니 아빠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 할머니와 고모들한테도 하소연을 해봤지만 오히려 엄마가 아빠를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며 된통 욕을 얻어먹기만 하셨대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못해 퍼먹었냐? 네가 얼마나 집안을 안 치고 더럽게 해놓으면 그러냔 말이다. 네가 치워. 깨끗하게 부지런히 잘 치우고 살면 싸울 일도 없을 것을 왜 죄 없는 내 아들 탓을 하는 거야? 고모들도 돌아가면서 그러셨대요. 남자하기는 오로지 여자하기에 달렸다는 거 모르는가? 옳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착하디 착한 내 동생 비 하나도 못 맞추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느 남자가 자기 옆에 내가 자기를 생병자 취급을 하는데 주먹질을 안 해? 맞을 짓을 했구만. 뭘 그래? 그만 좀 징징대. 잘하고 살란 말이야. 아이고, 맨날 남편 뒷담화나 까고 있으니까 내 동생 열받아서 그런 거다냐. 내 동생이 노가라도 해서 자네를 먹여 살려 하나? 조금만 삐져도 친정으로 가버리고 어디서 빼먹은 짓거리야. 내 동생이 전에는 안 그랬어. 올케를 만난 뒤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알아들어?
할머니와 고모들은 아빠가 저렇게 된 것도 다 엄마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썼습니다. 하루도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날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저희를 놔두고 혼자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혼도 절대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더러워서 자식들 기저귀 한 번도 못 갈아줬던 사람이 저희를 어떻게 보살피겠어요. 결국엔 할머니가 저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할머니를 뵈러 고모들도 왔었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할머니나 고모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조건 아빠 편 들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도 않고 겨우 세수만 하고 손만 씻고 숨쉬기 운동만 할 줄 알았던 아빠를 엄청 불쌍하게 생각했으니까요.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온 아빠가 집에만 오면 할머니한테나 저희들한테 신경질 오지게 부렸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아빠가 짠하다며 얘기도 아닌데 오냐오냐 하셨어요. 늘 야단과 아빠의 잔소리를 듣고 살아온 것은 저와 제 남동생 뿐이었습니다. 뭐라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 온전히 저와 제 남동생에게 스트레스를 다 푸셨어요. 아빠가 그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할머니가 저희들에게 또 푸셨어요. 그래서 늘 할머니 아빠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지내야 했었는데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요? 원래 집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밖에서는 그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밖에서 할 말도 못하고 죽어 지냈으면 집에 와서 자식들 앞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했을까요?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저의 사춘기 시절에는 늘 가출하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남동생이 잘못될까 싶어서 저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제 남동생을 돌보려고 애를 썼어요. 오로지 남동생을 위해서 집을 나가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엄마도 원망했습니다. 그의 못이 박힐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할머니 아빠가 돌아가면서 저희를 야단을 칠 때마다 늘상 엄마 욕을 했어요. 저희만 보면 엄마가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그러셨어요. 아이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만 낳아놓고 도망을 가는 것이 애미냐? 천벌을 받을 것이요. 아빠도 저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하는 짓거리가 어쩜 네 엄마랑 똑같냐? 이거 치우라고 했냐? 안 했냐? 왜 이렇게 더러워? 신발은 밖에서 잘 털고 돌아오고 했어? 안 했어? 니거들도 네 엄마처럼 빨리 나가버려. 정신 사나우니까. 아빠는 늘상 입으로만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할머니도 마치 저희를 하녀 부리듯이 시켜 먹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엄마를 욕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나 말 것이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에 지금의 남편에게 쉽게 마음을 쏙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 해에 남편을 만나서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가 땡전 한 푼도 없는 거지라서 결혼식이고 뭐고 제겐 사치와도 같았어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엄마와는 그전에도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을 보긴 했어도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별 애정도 안 생기더라고요. 함께 있을 때야 가족이지 핏줄이라고 다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도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저와 제 남동생을 더 이상 안 봐도 됐으니까요.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늘 하시던 할머니의 잔소리. 화장지가 왜 이렇게 벌써 다 달아졌냐? 니거들 이리 와봐라. 화장지 이거 내가 아껴 쓰라고 했냐? 안 했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냐? 아이고 돈꾸러미들이여. 애군이 팔자야. 저는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하나뿐이 제 남동생이 오로지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동생을 아빠와 떨어져서 따로 나와 살게 했는데 그 뒤부터 제 남동생에게나 저에게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들 얼굴도 안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 아빠와 할머니와 고모들의 얼굴을 안 보니까 살 것 같았습니다. 제 남동생도 얼굴에 인상이 달라졌어요. 서로 떨어져 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 이외에는 만날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고모들도
저희를 찾거나 연락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돈끄러미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없어져 주니까 매우 기뻤던 모양이었어요. 아니죠. 할머니도 나이도 많으신데 얼마나 저희들 밥 해주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버지도 밖에 나가서 일도 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연락도 않고 남남처럼 살았겠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집을 나와서 살아보니까 저나 제 남동생이나 서로 일이 잘 풀렸었다고 했었죠.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바닥에서 리어카에서 시작한 꼬치구이 장사가 잘 되어서 지금은 등갈비 구이와 찜 전문 요리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나 고모들이나 아버지도 제가 아직까지도 시장바닥에서 꼬치구이 장사를 하는 줄 알고 계시죠.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올 무렵에 미리 찾아뵙고 인사와 선물만 드리고 나오기 바빴으니 말할 새도 없었죠. 다정한 사이도 아니어서 이런저런 말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랬다가 작은 고모가 우연찮게 기혼들과 제 가게에 들렸다가 저를 마주친 이후로 모두들 싹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고모는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여기가 진짜 네 가게야? 어떻게 이렇게 크게 했냐? 왜 말 안 했어? 여기 이 건물도 네 것이요?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그 호들갑이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건물 쪽에 쫓겨난 기억이 서러워서 풀 대출을 받아서 거의 빚으로 지어올린 건물이라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남보기만 좋을 뿐이었죠. 고대 큰 고모 할머니가 제 가게에 확인차 오셨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찍으시면서 제게 그러셨어요. 네가 그러면 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했냐? 어떻게 키우긴요? 감정 걸레바지로 키우셨으면서 웃기시네? 라고 대꾸할 뻔했네요. 당연히 메뉴대로 다 시켜 잡수시고 돈도 안 내고 가셨어요. 그 정도야 제가 대접을 해드렸다 손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마치 제 가게가 할머니와 고모들 가게나 되는 것처럼 문턱이 탈토록 들락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오실 때마다 공짜로 드시고 가셨는데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동네 할머니들도 다 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저를 불러 앉혀놓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이 이보게들, 여기가 내 손녀딸이야. 내가 말했지? 내가 다 키웠어. 여기가 사장님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알았지?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분들도 제 고객들이신데 뭐라고 해야 할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초반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계산하실 거예요? 할머니 카드 있으세요? 지금 주세요. 그러면 주문 넣어드릴게요. 그러자 뭔 소리를 하는 듯이 그러셨습니다. 지금 나한테 돈 받겠다고 했냐? 네, 받아야죠. 제가 돈 벌려고 음식 장사를 하는데요. 이 앞전에도 할머니가 계산도 않고 가신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계산해 주세요. 계산서 갖다 드리라고 할 테니까 계산 먼저 하시고 주문 넣으세요. 바로 직원 부를게요. 이게 아닌데? 난 표정이었지만 모른 척하고 홀 담당 매니저에게 앞전에 계산을 하지 않고 갔던 음식 값까지 합해서 계산서를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에게 뭐라 실랑이를 하는 것 같더니 그 매니저가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할머니께 그랬어요. 할머니,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지금 한참 바쁜 시간인데 돈도 안 내놓으시고 자리만 차지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어르신들 죄송해요. 공짜로는 대접을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개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래, 우리 공짜 안 좋아해. 이 할마씨가 자꾸 손녀딸의 사장이라며 실컷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 계산하더라고.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뭐라 잔소리를 하시길래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한 번 공짜로 배불리 드시게 해드렸더니 아예 할머니 가게인 줄 착각하시더라고요. 줄줄이 사탕처럼 큰 고모와 작은 고모도 그럴 게 뻔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어요. 대신에 서비스로 음료수를 드릴게요. 그 뒤로는 할머니가
또 할머니 부대를 이끌고 공짜로 갈비찜을 먹으러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고모들이랑 아버지한테 얼마나 욕을 퍼부어대셨는지 아버지가 혼자서 제 가게에 찾아와서 손님도 많은데 눈치 없이 제게 와보라고 하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식당 문을 열어놓고 있지 그러냐. 문고리도 얼마나 더러울 텐데 꼭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하냐.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어요. 바빠요. 빨리 말씀하세요. 네가 할머니를 쫓아냈다며?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쓰겠냐? 네 할머니가 네 엄마 대신에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아버지, 제가 할머니한테 키워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말 하실 거면 그냥 가세요. 뭐시여? 아버지, 오신 김에 갈비찜 하나 드시고 가실래요? 할머니처럼 돈 안 받을게요. 할머니가 혼자 오셨으면 제가 그냥 드리죠. 다른 할머니들까지 몰고 오셔서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어쩌실래요? 그러자 어쩌긴 뭘 어째. 왔으니까 먹고 가야지. 여기 이 식탁 좀 깨끗이 좀 닦으라고 해라. 넌 이렇게 더럽게 해가지고 돈 받아 먹냐? 그래서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귓속말로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질나면 아버지 밥에다 침 뱉어요. 아시겠어요? 뭐? 더럽기 싫이. 아버지도 맨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나 영우한테 다 푸셨잖아요. 할머니도 그러시더니 혹여라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러면 누가 참아요? 밥이랑 등갈비랑 국에다 침 뱉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시라고요. 그랬더니 등갈비찜 1인분을 드시라고 가져다 줬더니 침을 뱉었나 안 뱉었나 하고 검사를 하느라 결국에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편히 드시게 할 것을 괜한 말을 해서 못 드시고 가셔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큰맘 먹고 오셨을 텐데 내가 너무 심했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와 아버지는 제게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으셨는데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뻔질나게 별 용건도 아닌데 연락을 해왔습니다. 네가 식당 일 때문에 바쁜 줄은 안다만 그래도 시간 좀 내어서 네 아버지한테 한번 가봐라. 네 할머니도 네 아버지랑 못 산다고 여기 와 계셔. 이제 네가 아버지를 잘 모셔야지. 안 그래? 그 후로 몇 달이 지난 후에 목이 쉬어서 말이 잘 안 나오길래 병원에 급히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답답하고 쉰 소리가 나는 것은 오래되었지만 그때마다 바빠서 직원들에게 소리 질러서 그런가 싶었는데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자 만사 제껴두고 병원에 간 것이었어요. 별일 아니겠지 싶었는데 암이라고 했습니다. 갑상선 암이래요.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했어요.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마음 편히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암 전이가 빠르다고 하던데 만일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됐으면 어떡하지?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오히려 제가 남편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꼴이었어요. 오로지 가게 일이 더 걱정이 될 뿐이었어요. 그런 저에게는 남편은 화만 낼 뿐이었고요. 그 후 수술을 끝마치고 나서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는 아직 전이가 안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초기니까요. 수술을 회복실에 있으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를 시켜왔으니까 경고장을 보낸 거라고요. 이참에 만사 제껴두고 푹 쉬고 다시 일할 배터리 충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내 몸도 돌봐가면서 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다짐을 받아놨건만 제 남동생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있는 병실로 고모들과 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오셨습니다. 에이구, 엄마도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것도 짠한데 이런 몹쓸병에 걸렸다니. 몹쓸병? 말이라도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러자 이번엔 아버지가 어정쩡히 서 있다가 제게 그러셨어요. 정서방이 그러던데 보험금을 탄다고 하더라. 그거 정서방한테 맡겨도 되는 거냐?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아무나 믿지 마라. 아무나 믿지 말라고? 자식 한 분을 뒷전이고 돈 얘기부터 꺼내는 아버지. 설마 그럴까 했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 맞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냐?
수술 직후라 말도 못하는 내게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는 표시로 손을 저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또 너 바쁘다고 다 정서방한테 맡겨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 돈은 네가 주고 있어야지. 라고 고모들이 한마디씩 하자 아버지가 또 그러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게 그 보험증서를 줘봐. 내가 알아다 봐줄 테니까.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저는 그냥 손만 저을 뿐이었는데 계속해서 할머니랑 고모들이 아버지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라. 네 아버지한테 보험증서를 보여줘라. 거기에 다 써있을 것 아니냐. 그래, 할머니 말이 맞아. 집에 있냐? 네 아버지한테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말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써주면 돼. 내가 미쳤어요. 별꼴들이네요. 언제부터 나를 챙겨줬다고 돈에 환장들을 하셨나. 그래도 아버지고 할머니고 고모들인데 그동안 시장바닥에서 꽃치구이 장사를 할 때는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연락 한 번 안 주더니 갑자기 늘상 그랬던 것처럼 친한 척 한 가족인 것처럼 연출을 하다니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못하니까 답답했는지 남편을 불러서 묻기 시작했어요. 어이, 정서방, 우리 은혜 암보험 증권은 자네가 가지고 있나? 아니요, 은혜가 따로 잘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응, 지금 집에 함께 가서 내게 주겠나?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말이네. 이 판국에 별것이 다 궁금하네. 저는 남편에게 안 된다고 손짓을 했더니 남편이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장인어른, 그건 신경 쓰시지 마세요. 은혜가 퇴원을 하게 되면 그때 청구할 거예요. 어허, 그러면 쓰나. 아마도 청구 기간이란 게 있을 거야. 내게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네. 자네는 보험증권을 찾아서 주기만 하게. 알았나? 그러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병실에 병원근이 드글드글 할 텐데 오신 것 보니까 큰맘 먹으신 건데 아니나 다를까 더러워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남편을 데리고 나가신 거였어요. 그러자 할머니랑 고모들이 제 귀에 바짝 대고 그랬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무리 적어도 수천만 원 나올 게야. 그 돈을 함부로 네 서방한테 맡기지 마라. 네 아버지한테 맡겨. 요새 누구를 믿겠냐. 자기 부모 말고는 아무도 못 믿어. 라고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참 추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 대한 것을 묻기보다는 돈 얘기만 하다가 가신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남동생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엄마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엄마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엄마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내가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왜들 일 난리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연락이 끊긴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궁금하지도 않았고 엄마도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연락을 서로 안 하고 산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남동생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지 저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을 다 알려드린 모양이었어요. 웬 낯선 중년 아줌마가 제 병실에 찾아왔을 때에는 정말 엄마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진료를 막 마치고 난 후라서 문 여는 소리에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놀랐어요. 1인실이라서 다른 환자를 찾아온 사람도 아니었기에 쉰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치꼬리만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가 은혜냐? 나 네 엄마다. 못 알아보겠지? 당연히 못 알아보죠. 내게 엄마가 어디 있다고. 별로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어색할 뿐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목을 쥐어 짜서 말을 하자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듣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영우한테서 들었다. 네가 수술 결과가 좋다고 말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여기 왜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제게 그랬어요. 병실에 있는 너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내가 네 가게도 가봤는데 엄청 손님들이 많더라. 네가 누굴 닮아서 그러겠냐. 다 나를 닮은 거지. 다행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엄마도 역시나 돈 얘기였어요. 그럼 그렇지. 나에게 무슨 애정이 있다고 병문안 목적으로 왔겠냐고요.
내가 돈 좀 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겠죠. 그래, 그럼 무슨 말씀 하시나 들어보자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하는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너 보험은 들어놨냐? 역시나 보험 진단금이 탐이 나서 오신 거였어요.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오랜만에 보면서 너한테 이런 말을 꺼내기가 나도 참 부끄럽다. 그래도 어쩌냐. 엄마가 복조가리가 없어서 네 아빠를 떠나서도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으니. 그래도 너는 나랑 다르게 잘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두가 상당히 길었어요. 이번에 보험금이 나오면 내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염치 없이 이러겠냐. 빚이 쳐 죽게 생겨서 그런다. 부탁해. 아직 낫지도 않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훌쩍 걸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보이는지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겠더라고. 제가 누굽니까? 그 어린 나이에 시장바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아니겠어요. 제가 사기꾼한테 크고 작게 당한 적도 부지기수라서 인간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를 낳아준 친엄마라 하더라도 그런 수작에는 넘어갈 죄가 아닙니다. 더 경계만 들 뿐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타고나기를 부모 덕이 없이 타고났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 덕에 웬만한 일로는 마음이 다치지 않으니까요. 제 남동생인 영우는 마음이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아서 금방 넘어가고야 말겠지만 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어요. 불쌍한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해도 제게는 하나도 소용이 없을 일이었어요. 제가 말을 잘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종이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보험 안 들었어요. 그냥 들었다고 끄덕거린 것뿐이에요. 그러자 애원하듯이 제 팔을 잡고 그렇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러면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네, 라고 하며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자 엄마도 싸늘하게 그랬습니다. 독한 년, 지 아비 딸이 아니랄까봐 똑같네. 으휴 징그러워. 라고 하며 휑 하니 가버렸어요. 양쪽으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뭐 저런 엄마가 다 있을까 서글프더라고요. 드디어 태어나는 날인데 아버지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저와 할 얘기가 있다며 남편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그러셨어요. 있잖아, 내가 카드값이 좀 밀려서 그런데 네가 좀 갚아주면 안 되겠냐? 정서방 모르게 말이다. 내가 다른 때 같으면 딸이라도 쪽팔려서 말은 못하겠다만 보험금을 넉넉히 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종이칠판에다 글을 써서 보여드렸습니다. 알아봤더니 처음에 몇 달 들었다가 돈이 없어서 해약했더라고요. 암보험 없어요. 뭐? 진짜요? 그러지 말고 아빠 좀 도와줘. 너희들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해라. 키우긴요. 저희를 혼자서 컸어요. 아빠도 할머니도 키워준 적 없어요. 천덕꾸러기로 자랐는데 키워줬다고 하면 욕먹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남편에게 얼른 정신과 의사 좀 모셔오라고 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여기 오신 김에 아빠가 진료 좀 받으시고 가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종이 칠판에 적어서 보여드렸더니 대번에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너도 별 수 없어. 네 엄마를 닮았어. 독한 것이 딱 네 엄마랑 판박이야. 감히 아빠한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빠한테 돈도 못 벌고 무능해서 무시받고 산다고 말을 해도 네 엄마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오. 엄청 슬퍼하며 제 말에 충격이라도 받았다는 듯이 오버해서 감정이 폭발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딱 제가 무지막지한 말을 해서 그런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진정하라며 어버버하면서 말도 안 나와서 또다시 종이칠판에 열심히 적어 내려갔어요. 진정해요. 난 아빠 무시 안 해요. 안 하긴 뭘 안 해. 너도 네 엄마처럼 내가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하잖아. 네 할아버지도 나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지지리도 못 나니까 열받아 돌아가셨어. 네 할머니도 내 앞에서는 말을 안 해도 얼마나 속으로 나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지 아냐? 네 고모들도 나를 비웃어.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었는데도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말이야.
아버지는 혼자서 열을 내고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적절하게 정신과 의사를 잘 모셔온 바람에 도움을 잘 받아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죠.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고모들한테도 반항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착하게만 살다가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무너진 아버지. 언급결에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모들과 할머니가 바람을 넣을 테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더 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